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독서선생 도클립입니다. 오늘 읽어볼 소설은 김애란 작가의 레몬 케이크입니다. 레몬의 새콤함과 케이크의 달콤함처럼 인생 역시 기쁨과 슬픔이 언제나 함께 존재하죠. 축하하려던 하루가 애도의 하루가 되고 기대했던 순간이 부모를 이해해야 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퇴사 후 여행 전문 책방을 운영하는 기진과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 선주, 노화와 돌봄, 가족의 거리감을 과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려내는 소설 레몬 케이크. 서로 다른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족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레몬 케이크는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라 인생의 달콤함과 씁쓸함이 동시에 놓여 있는 하루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레몬 케이크 김애란. 기진이 대학병원 본관 건물로 들어섰다. 인파 사이로 낯익은 뒤통수가 보였다. 기진이 그쪽을 향해 서둘러 걸어갔다. 뭘 그렇게 봐? 상대는 별 반응이 없었다. 엄마! 기진이 목소리를 높이자 선주가 움찔대며 몸을 돌렸다. 뭘 그렇게 보냐고. 선주 앞 긴 대형 수조 안에 푸른 수초와 형형색색의 열대어가 보였다. 뭐 그냥. 기진이 눈에 선주 손에 들린 나일론 가방이 들어왔다. 그거 이리 줘. 겉면에 주리회사 상표가 박힌 파란색 보냉백이었다. 그걸 보자 기진은 바로 목이 타는 걸 느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기진은 반년 전부터 가벼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다. 동시에 여느 중독자가 그러듯 나는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다고. 다만 지금이 그때가 아닌 것뿐이라 자신했다. 눈앞의 보닉백을 보며 기진은 얼마 전 재미삼아 한 알코올의 의존증 자가 진단표를 떠올렸다. 술을 끊어야겠다 다짐한 적이 있다. 혼자 몰래 또는 자주 술을 마신다. 술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기존에 흥미를 가졌던 일이 재미없게 느껴진다. 기진은 그렇다와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와 전혀 아니다 사이를 헤매다 어느 순간 멈췄다. 이런 생각은 거의 모든 사람이 하지 않나? 살면서 이 정도 후회와 자책은 다 겪는 거 아닌가 싶어서였다. 특히 기존에 흥미를 가졌던 일이 재미없게 느껴지는 일 같은 건. 바지 멋지네. 선주가 두 눈으로 딸의 옷차림을 훑었다. 단순한 갈색 면바지에 진회색 티셔츠를 걸쳤을 뿐인데 마음에 드는 눈치였다. 선주는 칠순이 다 된 나이에도 패션에 관심이 많았고 서울에만 오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행인들의 옷을 살폈다. 그러면서 저중 본인 사이즈도 있을지 궁금해했다. 저런 건 어디서 사는지, 값은 또 얼마나 하는지도. 그러다 문득 자신의 입성을 점검하고 의심하는 얼굴로. 이거 그냥 인터넷으로 산 거야. 기진이 변명하듯 답했다. 동시에 기진은 알고 있었다. 엄마가 늘 버스 시간에 맞추느라 새벽부터 일어나 본인 기준에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병원에 온다는 걸. 그럼에도 자기 눈에 엄마의 입성이 꽤 자주 초라해 보였다는 점도. 기진이 선주의 안색을 살피며 선주의 눈을 바라봤다. 몇 년 전 안검 하수 교정 수술을 받았을 때는 인상이 너무 강해져서 엄마가 엄마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 눈꺼풀이 다시 부드럽게 처져 있었다. 여전히 옷과 멋에 욕망을 드러내는 눈동자를 천천히 덮었다 열었다 하며 오느라 고생했지.
기진이 서울에서 엄마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을 꺼냈다. 고생은 무슨, 네가 고생이지. 선주도 늘 하는 말을 반복했다. 선주가 집에서 4시간 거리의 이곳 대학병원까지 오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탄 뒤 다시 택시를 타야 했다. 전에는 남편 경수와 함께 움직였지만 올봄 경수가 파킨슨병 증세가 심해져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바람에 요즘에는 선주 혼자 다녔다. 이거 김치야? 응, 열무 물김치랑 마늘 장아찌랑 이것저것 담았어. 기지는 종일 보냉백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부담을 느꼈다. 무게도 무게지만 냄새 때문이었다. 순간 차를 괜히 팔았나 싶었지만 자신의 한 달 수입을 떠올리고는 다시 마음을 다 잡았다. 그냥 오라니까. 뭐라고? 기진이 입모양을 크게 만든 뒤 또박또박 외쳤다. 다음에는 그냥 오라고. 선주는 다른 노인들처럼 여러 종류의 약을 챙겨 먹었다. 혈압약과 관절약, 의장약 등이었다. 그런데 최근 오른쪽 귀에 이명이 생겨 다른 약도 처방받아야 했다. 평소 안 아픈 데 없고 살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선주는 그 모든 걸 이겨내고도 귀 때문에 꽤 우울해했다. 경수도 이명과 난청이 생기고부터 인지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져서였다. 몇 년 동안 그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본 선주 입장에서는 이명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전부터 경수의 현재에서 늘 자신의 미래를 봤으니까. 그리고 그 미래에 자기 곁에는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 여겼으니까. 선주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더 버틸 수 있어. 라는 암시로 일상을 꾸려나갔다. 하지만 선주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계속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걸. 너무 무겁고 괴로운 문제라 최대한 그 답을 미루고 있음을. 그리고 그건 기진도 마찬가지였다. 너 오늘 뭐 한다며? 괜찮아? 저녁 때 아직 시간 있어. 말은 그렇게 하고도 기진의 신경은 온통 오늘 저녁 행사에 쏠려 있었다. 기진이 오늘 일정을 선주에게 자세히 털어놓지 않은 건 잘 다니던 사부사를 관두고 책방을 연다 했을 때 선주가 얼마나 말렸는지 알아서였다. 기진이 그동안 모은 돈을 다 털어 그냥 책방도 아닌 여행 전문 책방을 열겠다고 하자 선주는 그만 자리에 들어 눕고 말았다. 내가 고작 너 장사하라고 그 먼 데까지 학교를 보낸 줄 아느냐면서. 젊은 시절 기진이 무리해서 여행을 떠날 때도 선주는 혀를 찼다. 너 그러다 늙거나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후회한다고. 돈과 노후는 선주의 머릿속에 오랜 강박관념처럼 박힌 주제였다. 시한폭탄처럼 생각만 해도 살떨리는 단어. 어둡고 불안한 화제였다. 평생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없다는 억울함과 허망함이 선주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선주는 기진이 10대 때부터 내 아빠가 그렇게 여기저기 보증만 서고 다니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래서 이따 누가 온다고? 기진이 애써 초연한 얼굴로 답했다. 있어. 여행작가. 꽤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고는 이내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라도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려 한 욕망을 들킨 것 같아서였다. 실제로 오늘 기진이 섭외한 작가는 이쪽 판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인이자 사진가였다. 무대를 두려워하고 눌변인데다 몸이 약해 섭외에 거의 응하지 않는 저자. 오래전부터 기진도 정말 좋아해온 서인주 작가였다. 어젯밤 선주가 휴대전화 너머로 그럼 내일 보자 했을 때 기진이 자기도 모르게 불쑥 목소리를 높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일이라고? 어, 그걸 왜 이제 말해? 선주가 여느 때처럼 자기 성량을 잘 가늠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답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기진의 머릿속에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주문한 레몬 케이크와 좋은 날 먹으려고 아껴둔 샴페인이 아른거렸다. 당분간 돈을 악착같이 모아야 해. 라는 일념으로 이게 마지막이야 하고 떠난 태국 여행에서 큰맘 먹고 산 10만 원대 술이었다. 기진이 애써 호흡을 가누며 물었다. 그거 다음 주 아니었어? 다행히 병원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조금 서두르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터였다. 어제 일도 그렇고 기진은 괜히 미안한 마음에 선주에게 다정한 투로 물었다. 갈까? 음. 선주는 말을 마치자마자 승강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성격 급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선주는 서울에 올 때마다 길도 모르면서 기진보다 늘 앞장서 걷곤 했다. 경수와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다. 언제고 선주는 경수와 결코 함께 걷지 않았는데 사이가 나빠서라기보다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다. 그때마다 기진은 혼자 저만치 앞서가는 엄마와 자꾸 걸음이 뒤처지는 아빠 사이에서 둘 모두를 놓치지 않으려 했으며 허둥대야 했다. 서울에서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자꾸 할 말이 떠오르는, 그러나 종일 그 말을 참는 얼굴을 하고 엄마 거기 아니야. 기진이 외침에 선주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뒤돌아섰다. 어릴 때 가정 형편으로 초등교육밖에 받지 못한 선주는 영어를 몰랐다. 그래서 지금도 개인 이메일 계정이 없고 인터넷도 사용할 줄 몰랐다. TV 홈쇼핑을 보다 기진에게 대리 구매를 부탁할 때도 선주는 그 채널 이름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 기진은 여러 채널을 돌려보며 선주가 말한 것과 가장 비슷한 방송을 찾아내곤 했다. 그래서 처음 이곳 대학병원에 왔을 때 기진은 모든 길이 A, B, C 등으로 나누어 표기된 걸 보고 당황했다. 부모님 두 분만 오셨다면 길을 많이 헤매겠다고. 한국 병원들은 왜 멀쩡한 한글을 두고 다 알파벳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그런데 그건 공항도 마찬가지지 하고 저 멀리 선주가 미간을 찌푸린 채 말했다. 뭐라고? 기진이 한쪽 팔을 크게 휘저으며 답했다. 거기 말고 여기 C동으로 가야 해. 두 사람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마친 뒤 약국에 들렀다가 인근 고깃집으로 이동했다. 선주는 이럴 때 딸이 있어 좋다고, 자식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며 은근 기진을 치켜 올렸다. 며느리라면 안 그랬을 텐데 딸이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다고. 기진은 저도 모르게 한심을 내쉬었다. 엄마, 거기서 왜 며느리를 찾아? 아들을 찾아야지. 그러곤 내가 너무 가르치듯 대꾸했나? 자책했다. 젊어서는 주로 식당 일을, 나이 늙어는 공공근로나 가벼운 품팔이를 하며 살아온 선주는 어릴 때 기진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만 가져와도 내심 긴장했다. 그게 뭐든 읽고 쓰는 일이 영 익숙지 않아서였다. 그래도 젊을 때는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 괜찮았는데 한갑 무렵에는 문장을 끈기 있게 읽고 이해하는 근육이 거의 퇴화해버렸다. 같은 이유로 기진은 오래전부터 부모의 통역을 맡아왔다. 외국어가 아니라 한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선주와 경수는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고 관련 문자나 서류를 해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기진은 주위에 그런 어른이 꽤 많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도 기진의 후배나 동료들은 그건 너무 옛날 어른, 옛날 이야기가 아니냐며 놀라워했다. 요즘에도, 아니 우리 세대 부모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느냐면서
그때마다 기진은 자신에게 무척 가깝고 생생한 현재가 누군가에게는 빛바랜 과거처럼 아득하고 낯선 일임을 실감했다. 같은 또래라지만 저 친구와 나는 정말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구나. 아마 앞으로도 쭉 다른 고민과 다른 돌봄, 다른 고독 속에서 살아가겠구나 하고. 여기요. 테이블에 앉은 지 한참 지났는데도 종업원이 오지 않아 기진이 손을 번쩍 들었다. 가게 소음과 손님들의 온갖 요청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여성 종업원이 아차하는 얼굴로 빠르게 메뉴판을 들고 다가왔다. 돼지갈비 시키려는데 괜찮아? 기진의 물음에 선주가 멍하니 고두개를 끄덕였다. 기진은 엄마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듣고도 이해한 척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여기 괜히 왔나 하는 후회가 일었다. 이명이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천장이 높고 소리가 왕왕거리는 공간은 좋지 않다고 들어서였다. 7월에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차 없이 이동하려다 보니 병원과 가장 가까운 데를 택한 건데 아무래도 실수 같았다. 기진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책을 찾았고 최근에 읽은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 몸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한다. 받아들이거나 도망치거나. 하지만 이명의 경우 몸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한다. 우리는 그 혼란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익숙해지라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저기 아가씨, 선주가 종업원을 부르자 기진은 긴장했다. 엄마가 혹 상대에게 말을 놓지 않을까 걱정돼서였다. 선주는 식당이나 백화점에서 종업원에게 자주 반말을 했다. 상대가 간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이라도 젊은 여성들에게는 종종 반존대를 썼다. 그러다 기진이 나중에 뭐라 하면 어머 내가 그랬니? 하고 진심으로 놀란 뒤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우리 물부터 좀 줘. 기진이 흐린 얼굴로 마저 메뉴판을 살폈다. 그러곤 술을 한 병 시킬까 말까 진지하게 갈등했다. 그게 뭐든 시원한 알코올로 몸을 적시면 기분도 나아지고 엄마에게 훨씬 너그러워질 것 같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욕구를 뒤로 미루고 맑은 정신으로 오늘 행사를 잘 마치고 싶었다. 책방을 연 이래 처음 갖는 자리였다. 게다가 오늘은 책방을 낸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었다. 기진은 오늘 초대한 서인주 작가가 비단 손님일 뿐 아니라 그 1주년을 축하해주는 귀인처럼 여겨졌다. 1년 전 기진은 집 근처 상가에 세를 얻었다. 승강기 없는 3층 건물 2층에 들어선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모든 게 낡아 사방에서 쿰쿰한 냄새가 났지만 창밖 초록에 마음을 뺏겨 계약한 곳이었다. 기진은 오랜 시간 공들여 그곳을 꾸몄다. 최대한 돈을 아끼는 대신 가능한 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웠다. 그러곤 더 이상 상사의 눈치 따위 볼 필요도 없고 잘릴 걱정도 없는 이곳에서 책과 음악을 가까이 하며 살리라 다짐했다. 그런데 책방을 열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맞은편 도로에 주상 복합 건물이 들어선다며 거대한 가림막이 세워진 거였다. 가림막은 기진이 이곳에 처음 발 디뎠을 때부터 사랑에 맞이하는 초록을 전부 가렸다. 그 거대한 구조물 탓에 책방 안은 더 어두워졌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얼마 뒤 책방 위층에 갑자기 에어로빅 학원이 들어서면서 기진은 종일 창밖 공사함과 더불어 위층에 쿵쿵대는 소리를 견뎌야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하나둘 끊겼다. 더구나 요즘 사람들은 여행 정보를 유튜브로 얻지 굳이 책을 보려 하지 않았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나도 음료나 다른 소품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 독서 모임이라도 꾸려야 하나?
기진은 불안한 얼굴로 다른 동네 책방에서 운영하는 SNS를 살폈다. 다른 책방 대표들은 미감도 세련되고 좋은 기획도 척척 해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만 혼자 허둥대고 도태되는 느낌이었다. 그런 곳은 책을 소개하는 문장은 물론이거니와 굿즈 하나, 포장지 하나도 남달랐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지금이라도 그만둘까? 하지만 그러기엔 투자한 게 너무 많았다. 아니, 사실 거의 전부를 걸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렇게 6개월을 어찌어찌 버티다 기지는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하루에 딱 한 잔. 책방 문을 닫고 실내에 노란 조명 하나만 켠 채 혼자 맥주를 마셨다. 처음에는 그저 긴장을 풀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는 술 없이 잠들기가 어려웠다. 물론 개업 초기에는 술 말고 다른 대상에 기댔다. 종일 책방을 지켜도 손님 한 명 오지 않을 때 기지는 한때 자신이 동경하고 사랑했던 문장에 기대 하루를 건넜다. 그 중에는 물론 서인주 작가의 글도 있었다. 기지는 서 작가의 생활감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일화들, 이를테면 영국에서 아욱국이 그리워 된장에 온갖 풀을 다 섞어 끓여본 일이나 주방에서 쥐를 보고 놀라 구강 청정제를 뿌린 휴지를 갖다 놓은 일화를 좋아했다. 쥐가 박하향을 싫어한다는 말을 듣고 박하 대신 구강 청정제를 쓴 거였다. 투병 중에도 유머를 잃지 않은 작가는 그런 일상을 비집고 들어오는 아름다운 순간도 놓치지 않았는데 기지는 그중 몇몇 대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해질녘 멀리 수백 년 된 건물이 황금빛에서 주황빛으로 천천히 바뀌는 걸 본다. 원래 돌이었다가 어느 순간 집이 된 것들이 온몸으로 빛을 빨아들인다. 나무가 땅속 물을 마시듯 대기를 통해 빛을 빨아마신다. 하지만 기진이 그보다 더 좋아하는 단락은 따로 있었다. 작가가 오랜 요양 생활 중 쓴 문장이라 더 눈에 밟히는 대목이었다. 그동안 여러 어려운 일을 겪어왔지만 가끔 이런 자연 속을 거닐 때 나는 내가 다른 존재가 됨을 느낀다. 고통이 나를 압도할 때 나는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 수백 년 된 나무들 사이를 걷는다. 갓 걸음마를 뗀 아기가 엄마 아빠의 가랑이 사이를 통과하듯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늘어선 공원을 지나간다. 마치 거길 다 통과하면 내가 더 자라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뒤 집으로 돌아와 세상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연 따위는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곤 이미 아는 걸 한 번 더 깨달으려 다음날 다시 같은 장소로 나간다. 내 고통에 무심한 자연 앞에서 이상하게 안도한다. 기지는 언젠가 이 작가를 만나보고 싶었다. 상대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왠지 자신을 이해해 줄 것 같아서였다.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 누군가를 선망하거나 좋아하지 않게 됐지만 열광하는 청년은 아닐지라도 담백한 어른인 채 서인주를 만나면 그건 그것대로 좋을 듯했다. 독자로서도 책방 지기로서도. 그런데 한 달 전 놀랍게도 그 일이 정말 벌어졌다. 평소 친구처럼 지내온 몇 안 되는 단골 중 한 명이 서 작가의 사촌인 덕이었다. 기진이 술에 취해 서 작가에 대한 애정을 쏟아내자 그 친구도 술김에 비밀을 털어놨다. 그 뒤 고맙게도 친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줬고 기진은 작가에게 단정하고 정중한 섭외 메일을 보냈다. 작가에게서 긍정적인 답장을 받은 기진은 한동안 얼떨떨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은 채 앉아 있었다. 며칠 뒤 기진이 책방 SNS에 행사 소식을 알리자 1시간 만에 표가 매진됐다. 책방을 연 일에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지난 1년을 고독과 초조 속에서 보낸 기진은 오랜만에 힘이 났다. 이 일을 계기로 왠지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근거 없는 확신마저 들었다.
기진은 작가가 쓴 모든 책을 다시 읽으며 정성스레 행사 대본을 준비했고 웹자보를 비롯해 직접 종이 포스터를 만들며 한 달간 북토크를 준비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다. 저의 음식 나오려면 아직 멀었나요? 기진이 소리 높여 종업원을 불렀다. 종업원이 금방 갖다 드리겠다며 기진을 달랬다. 적어도 4시 전에는 책방에 도착해야 하는데 게다가 제과점도 들러야 하는데 기진은 행사 준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듯해 초조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밥만 먹고 엄마를 보낼 순 없었다. 여느 때처럼 커피라도 한 잔 사줘야 했다. 식후에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를 마시는 건 선주의 오랜 습관 중 하나였다. 선주가 밑반찬으로 나온 양배추 절임을 젓가락으로 집다 몇 번 놓쳤다. 기진이 그런 선주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엄마, 우리 표부터 미리 끊어 놓을까? 하고 고속버스 앱을 열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근처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찾았다. 음료보다는 빵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집이었다. 기진이 신중한 얼굴로 음료와 빵을 거르는 동안 선주는 화장실에 들렀다. 기진은 이번에도 엄마가 공용 변기에 바로 앉을까봐 걱정됐다. 기진의 연이은 당부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늘 공용 변기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난해 선주가 팔을 다쳐 잠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진이 화장실 시중을 들며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다. 기진이 휴지 깔기 귀찮으면 엉덩이라도 들라고 거기 뭐가 묻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나무라자 선주는 아무렇지 않게 나는 너처럼 다리 힘이 없어서 엉덩이 들고 오래 못 서 있는다고 했다. 어떻게 그 정도 힘도 없을 수 있지? 기진은 놀랐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몸과 몸 사이 거리가 얼마나 먼지 실감했다. 시럽 2번 넣은 거 맞지? 선주가 커피를 훌쩍이다. 고개를 가웃거린 뒤 컵에 시럽을 한 번 더 뿌렸다. 그러고는 의사들은 먹지 말라는데 다른 건 다 끊어도 이건 못 끊겠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기 빵도 맛있어. 몇 개 포장했으니까 이때 집에 가서 먹어. 기진이 집에서 미리 챙겨나온 에코백을 툭툭 건드렸다. 선주가 한 번 더 이럴 때 딸이 있어 참 좋다고 했다. 선주는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늘 걱정하면서도 가끔은 딸에게 의존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으니까. 주위에 물어볼 곳도 수단도 자원도 지식도 없으니까. 당장 상대와 말만 통해도 혼자 뭔가 해볼 텐데 영어도 국어도 선주에게는 모두 어려웠다. 게다가 점점 몇몇 단어가 머릿속에서 증발되고 있었다. 선주는 자신이 어떻게든 혼자 풀어보려 끙끙댄 문제를 기진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너무 가뿐하게 해결하는 걸 보고 종종 어리둥절했다. 그럴 땐 딸이 자랑 으면서도 그 정도 문제 하나 풀지 못한 스스로가 못마땅해졌다. 어, 휴대전화를 확인한 기진이 선주에게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는 신호를 보낸 뒤 밖으로 나갔다. 기진은 꽤 진지한 얼굴로 상대방과 한참 통화했다. 선주는 그 모습이 왠지 어른스러워 보이면서도 낯설어 눈을 끔쩍였다. 기진은 유리문 밖에서 거래처 사람과 통화하며 엄마를 너무 혼자 두는 건 아닌지 걱정했다. 최대한 통화를 빨리 마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리고 10분쯤 지나 카페로 돌아온 기진은 뜻밖의 장면을 목도했다. 선주가 평소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한 손에 볼펜을 쥔 채 뭔가 글 비슷한 걸 읽고 있는 거였다. 그 모습이 몹시 고요하고 또 정갈해 보였다. 엄마가 뭔가 읽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만인가. 기진이 멀리서 선주의 옆모습을 빤히 바라보다 조심스레 곁으로 다가갔다. 뭐해? 그냥 종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볼펜으로 머리를 긁었다. 그냥 심심해서. 선주 앞에는 아까 병원에서 받은 총
10장 분량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인 질문지로 환자의 우울감과 인지 기능을 투로 살피는 검사지였다. 3시간이 걸리는 정밀 검사는 3달 뒤에나 예약이 가능해 우선 이것 먼저 해보자며 의사가 다음 진료 때까지 제출하라 당부한 거였다. 이메일 계정도 없고 휴대전화로 인터넷도 할 줄 모르는 엄마가 자신을 기다리다 아마 무료함에 꺼낸 듯했다. 도와줄까? 차분한 기진 말에 선주가 무심하게 답했다. 급한 것도 아닌데 뭐 시간 많으니 집에 가서 천천히 해보면 돼. 선주가 오늘 정일 초조해 한 기진의 상황을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했다. 가자, 차 놓치겠다. 그런 뒤 검사지를 반으로 접어 자신의 숄더백에 넣었다. 가방 안은 이미 약봉지로 꽉 차 있었다. 그거 이리 줘. 종이 다 구겨지겠다. 기진이 선주에게 검사지를 받아 자신의 에코백에 넣었다. 여기 빵도 있으니까 이따 엄마 택시 탈 때 줄게. 얼마 후 기진은 택시에 선주를 태워주고 눈앞에서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러곤 택시가 사라지자마자 엄마에게 에코백을 건네지 않은 걸 깨달았다. 정신이 온통 딴 곳에 있어 의식을 못한 듯했다. 빵은 어쩔 수 없고 검사지만이라도 택배로 붙여야겠네. 기진이 한쪽 어깨에 보냉백을 다른 쪽에 에코백을 맨 채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다. 엄마와 헤어지고 나니 별로 할 일도 없는데 비로소 큰 숙제를 마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안타까움과 미안함, 짜증과 홀가분함, 연민과 죄책감이 동시에 찾아왔다. 딸 고마워.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선주가 문자를 보내었다. 응, 엄마, 조심해서 가. 기진도 선주에게 답장을 보냈다. 순간 휴대전화 화면 위로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거래처인가? 아니면 오늘 손님인가 하고 문자창을 열었는데 놀랍게도 서인주였다. 그동안 몇 번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어도 문자는 처음이었다. 기진은 긴장한 채 메시지를 읽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문자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안에는 작가의 아버지가 방금 전 운명하셨다는 부고가 담겨 있었다. 여름이라 아직 밖이 환한데 기진은 혼자 짙은 어스름에 잠긴 기분이었다. 기진은 여전히 손님 하나 없는 자신의 책방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서인주 작가의 문자를 받자마자 기진은 오늘 행사를 예약한 손님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했다. 입금하신 돈은 모두 환불해 드리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개중에는 교통비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엄숙함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기진은 작가에게도 최대한 애도를 표하며 정중한 문자를 보냈다. 이곳 일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버님 잘 보내드리라는 내용이었다. 가족상이라 대놓고 화내는 사람은 없었으나 기진은 이 일로 손님들의 발길이 더 끊길까 걱정됐다. 누군가의 부부 앞에서 손익을 따지는 스스로가 싫었지만 깊은 실망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기진이 멍하니 허공을 보는데 어디선가 진동음이 들렸다. 엄마 버스 잘 탔어? 이번에도 선주였다. 차에서 눈 좀 붙여. 기진이 뭔가 생각난 듯 서둘러 몇 마디 보탰다. 참, 나 그거 깜빡했다. 검사지. 내일 우편으로 붙여줄게. 선주는 딸과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은지 버스 터미널에서 산 복권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길래 궁금해 가봤더니 1등이 3번이나 나온 가게더라고. 그래서 자기도 로또를 샀다며 자랑했다. 기진은 엄마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내게 진심을 전하고 싶은가 보다 짐작했다. 직접 꺼내기 어려운 돈 얘기를 이런 식으로 애들러 하는가 보다고.
그래서 기진도 시치미를 뗐다. 잘했어. 엄마 행운을 빌어. 순간 기진 눈에 두꺼운 광목 재질의 에코백이 들어왔다. 책방에 들어오자마자 내 던지듯 의자 한 곳에 놔둔 거였다. 기진이 에코백에서 무심코 서류를 꺼냈다. 서류에서 빵 냄새가 났다. 동시에 흰 검사지 위로 아까 엄마가 몇몇 답을 표기하다 만 것이 보였다. 아직 10문항도 채 답을 못 채운 상태였다. 기진은 그걸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예. 앞날을 걱정할 때가 많다. 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렵다. 예.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지내는 것 같다. 예.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아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 예. 기진은 무언가에 머리를 얻어맞은 듯 검사지를 한참 쳐다봤다. 특히 엄마가 볼펜으로 굵게 답을 표기한 마지막 두 줄을.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 기쁘다라는 문장이 자연스레 양립하는 데 놀랐다. 엄마가 한 손에 그 두 가지 답을 다 갖고 있다는데 동시에 나는 매일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맨정신으로 삶을 견디는지, 어떻게 그렇게 조금도 취하지 않고 하루를 견디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기진의 머릿속에 어쩌면 엄마는 엄마대로 오늘 서울로 여행을 온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하나도 즐겁지 않지만 공포감을 안도감으로 바꿔줄 어떤 여행을, 그리고 그 여행을 위해 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을 골라 입고 새벽부터 올라왔을 거라고. 동시에 어린 시절 자신이 아플 때 만사를 제쳐두고 자신을 업은 채 사방팔방 뛰어다닌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자 몹시 술 생각이 났다. 당장 나도 밖으로 나가 키 큰 나무들 사이를 하염없이 걷기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연의 무심함에, 자연의 비정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기지는 이 기분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듯해 일찌감치 책방문을 닫았다. 간판 불을 끄고 여느 때처럼 실내에 노란 조명 하나만 켠 뒤 탁자에 앉았다. 오늘 만약 서인주 작가가 왔다면 책을 앞에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을 탁자였다. 마지막에는 같이 케이크를 자르며 건배도 하고 말이다. 기지는 흰 상자에서 케이크를 꺼내 제 앞에 뒀다. 흰색 레몬크림 우유, 레몬 껍질과 금가루, 허브가 조화롭고 산뜻해 보였다. 언젠가 아빠 생신에 들고 갔을 때 아빠와 엄마 모두 무척 맛있게 먹은 케이크였다. 어쩌면 빵이 이렇게 시면서 달고 상큼하니 맛있느냐고. 케이크 옆에는 기지 좋은 날 따려고 아껴둔 샴페인이 있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터라 병 표면에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다. 기진이 케이크에 초를 꽂았다. 숫자 1 모양의 하늘색 양초였다. 초에 불을 붙인 채 잠시 그 빛을 바라봤다. 그러곤 케이크 속으로 한 손가락을 푹 집어넣어 크림을 듬뿍 떠서 입에 갖다 댔다. 기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맛을 음미하며 지금 이 순간 홀로 집에 가고 있을 엄마를 떠올렸다. 나의 오늘과 당신의 오늘이 다르다는 자명함이, 엄마의 하루와 자신의 하루의 속도와 우선순위, 색감과 기대가 늘 달랐다는 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게 문득 뼈아프게 다가왔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자신은 이 감정을 평생 느낄 거라는 점도, 나만 겪는 일은 아닐 텐데 누군가는 진작 감내해온 일일 텐데 다들 대체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감도 오지 않았다. 어쩌면 다들 날마다 아무 내색 않고 일터에 나와 있는 걸까? 맨 정신에 취기 없이 기진이 제 앞의 케이크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이미 반쯤 녹아내린 초가
케이크 윗면에 푸른 웅덩이를 만들어냈다. 초가 다 타기 전에 소원을 빌어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기진은 그 빛 앞에서 막상 무얼 말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케이크 옆에 샴페인 병에서 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기진은 그 물방울을 응시하며 지금 이 술을 딸지 말지 고민했다.